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피의 사실 대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18일 김 씨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서 특검이 18일에 김건희 씨 측에 재출석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소환 조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소환 조사에는 응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배우자도 이렇게 어쨌든 소환에는 응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렇게 버티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빈축을 살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김건희 씨는 출석은 하지만 진술 거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반박한다든지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라도 결백하다면 그런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진술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본인이 특별히 뭐 반박할 말이라든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진술 거부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진술 거부는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은 답변을 거부를 했지만 기록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다 남아있거든요. 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조사에는 계속해서 조사는 응할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조사는 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본인까지 불응하게 되면 국민적 지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김건희 씨도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배우자한테도 또 여론이나 이쪽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아직까지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시민들이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그 시민들도 김건희 씨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두둔하느냐 거기선 좀 적극성이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 불출석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뭐랄까 화살을 맞는다는 심정으로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오늘 소환 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의 소환 조사를 좀 전망해 본다면요? 저도 앞으로도 소환은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보석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되는 그러한 경우까지 가정한다면 소환 불응이 오히려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소환에 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팩트들, 사실관계들은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특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왜, 이유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김건희 씨의 기본적인 기조는 모른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가 될 겁니다. 다만 그러한 말도 답변을 하는 순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침묵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마 특검이 질문을 계속 던졌을 거예요.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질문 안에 바로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특검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를 좀 우리가 분위기를 보자, 패를 좀 예상해 보자 그런 변호인들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아마 조금씩 진술을 하지 않을까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휴식 시간에 변호인단에게 한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내용인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영화 거룩한 계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룩한 계보에서 이제 죄수들이 탈옥을 모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명이 왜 탈옥하느냐라고 묻자 마누라를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면회 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우자도 다른 교도소에서 죄수로 있었던 것이죠.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제 김건희 씨도 본인도 투옥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현재 알선수재 정도 검토를 하다가 뇌물죄로 지금 상향해가지고 특검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권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2억 원 정도 뇌물을 받아도 징역이 뭐 5년은 물론이고 10년도 넘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죄질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직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변호인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 혐의 입증, 혐의의 결백의 입증이죠. 결백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논리적인 말이 나온다거나 사실관계를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동정표랄까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전략은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심경을 토로한 배경 뭐가 있을까요? 다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어떤 기자들이 포착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들이 전해준 말입니다. 그럼 굳이 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전했을까? 이것이 뭐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에게 조금 동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아직까지도 본인이 처한 상황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최초에 처음에 수사를 예상할 때는 본인이 들어가더라도 특히 이제 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진품을 현물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든지 이러한 아주 파격적인 변수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보니까 너무나 불리한 거죠. 예. 현품도 나오고 다른 이제 고가의 상품도 나오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심경을 토로한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 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종교 집단의 정치 하청 조직, 주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종교 집단의 정치 하청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특검의 이런 압수수색에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원 명부를 다 받는 거는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점이라든지 뭐 특정 시기에 입당한 당원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영장 목록에 적시를 해서 받았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영장 목록에 없는 것은 함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변호인들이 입회를 해서 따져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나오는지 좀 의아했고 특검이 오늘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근데 특검도 좀 돌아봐야 될 게 어제 바로 반박했었어야 됩니다. 자꾸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막 닥치는 대로 다 파란 박스에 쓸어 담아서 가고 막 울부짖으면서 말리고 이런 그림이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진작부터 그런 거는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뭐 개혁신당도 했고 한데 이게 참 자당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랑 타당이 받을 때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예전에 새누리당이었던 그 시절에 2012년 5월에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때 논평 내용을 보면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당 압수수색이 될 때는 이렇게 입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내로남불이다라고 국민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일교나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게 물론 이거는 사실관계를 파헤쳐 봐야 되겠지만 정치인이 그럼 왜 그런 집단과 유착을 할 수도 있느냐.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다 보면은 좀 조직화되어 있는 쪽 이런 데랑 결탁을 해서 그런 조직화 활동을 몰래 특히 이단 집단이라면 더
보안이 유지된 상황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물론 개연성으로 일단은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통일교 2인자라고 불렸던 사람 다이어리에서도 어떤 권성동 의원 간의 유착 혐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메모라든지 이런 것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당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었으면 이런 수사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전 국민 검열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특검은 당원 전체 확인이 불필요하고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입장인데요. 의견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당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네네. 수색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전체 당원 명부가 있는 파일을 들여다 본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뭐 PC를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당 입장에서는 500만 당원 전체를 들여다본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적 검열될 수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저런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협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으로서는 섣불리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적으로 조금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그 종교에 소속된 분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건 아닙니다.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금전적 거래라든지 뭐 이권, 상당히 부정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얽혀 있다면 이로써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어떤 그런 부적절한 거래보다도 실제로 당원인지 아닌지에 좀 본질과 어긋나는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부 명부를 받았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그런 인물들은 존재하지 않다더라라고도 소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실익이 없는 좀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그리고 정당의 명부를 수사기관이 가져간 사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거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지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전당대회가 상당히 소란스러웠었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연설방해 논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 행동에 비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네, 지도부가 엄중 조치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는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건데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게 바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어떤 비중이나 위상의 정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사실은 평당원입니다.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만약 뭐 3선, 4선 중진 정치인이 저런 소란을 피우고 선동을 했다면 오히려 중징계를 하는 것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평당원과 같은 수준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러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지지자들 간에 뭐 욕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야유와 조롱도 나옵니다. 그런 당원들에서 전부 다 제명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한길 씨의 사태를 키우지 않고 또 전한길 씨의 존재감을 키워주지 않는 선에서 또 본인이 반성을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도 징계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전한길 씨는 당내에 큰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좀 내놔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장의 합동연설회 때 상황만 보더라도 비표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적을 받았었죠. 그런데 저는 궁극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프라인 현장에서 했던 행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한길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 이런 것들도 이게 징계라는 게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은 본인들의 강령이 있고 당헌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죠. 일례로 예전에 그 방송인 김용민 씨가 2017년 대선 때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노선에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한길 씨는 받아들여도 되는가 했을 때 전한길 씨가 펴왔던 계몽령 주장이라든지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을 용인한다라고 하는 뜻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은 당론이 아니고 다수 당원들의 견해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다. 그런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할 만한 정당은 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론이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 민주당이나 뭐 어떤 다른 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 같은 당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도 껴안고 가려고 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통합이고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끼고 있으면은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뭐 민주당이나 정부를 견제한다는 거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발 이슈도 짚어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 또 사법개혁 특위에 이어서 언론개혁 특위를 가동시켰습니다. 방송 3법 처리 이후에 언론개혁 방향을 논의하게 될 텐데 민주당의 언론개혁 추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예전에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추진을 했다가 접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보다는 언론에게 입증 책임도 지게 하는 이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본다면은 언론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고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 크게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 부정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예. 언론중재법을 반대하셨던 언론계 종사자분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만한 일이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좀 이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게 약하지 않나.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 정도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좀 많은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계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소송을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무고죄하고 비슷한 건데 반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한번 제도에 넣어본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일부 언론이 진실보다 당파성을 더 우선시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언론들이 또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민주당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런 언론들이 한쪽 성향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 언론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당파성 중요하지만 진실을 더 앞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4년 전에 정확히 비슷한 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철회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나의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명예훼손 법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굳이 2중, 3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되는 것이냐. 그런 형평성의 차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정청래 대표도 언급을 했지만 사주의 사적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언론들을 좀 특정한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돌이켜 보면은 이 정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다소 비판적인 이른바 보수 성향의 언론들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권력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구잡이로 악용해서 비판적인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언론계라든지 학계의 반발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헌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 때 1단계, 그리고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헌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 걸까요? 일단 논의는 본격화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이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특히 수년간의 수십 년간의 개헌 논의를 지켜본 분들은 이번에도 좀 이렇게 크게 시작했다가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안 좋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권력 예. 구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직 이해라든지 또 방안 도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나마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우호적인 시선이 또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네. 이것도 정치인들의 어떤 셈법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라면은 같은 당에 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5년 뒤에는 내가 또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4년 중임제가 되면 이제 8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고 또 여야가 정권 교체를 하다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경선에 떨어진 사람은 한 16년을 더 기다리든지 포기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마저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저는 사실 개헌에 굉장히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의 반대가 있고 그런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국론이 굉장히 분열될 거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선거가 개헌 이슈에 다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려면은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들, 뭐 5.18의 전문 수록이라든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계엄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계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엄이 몇 시간 지났는데 국회 동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항들은 좀 집중 논의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론의 분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국민투표로 붙여볼 만은 하겠다. 예, 그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일단은 큰 기대감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우원식 의장이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국정이 안정되면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개헌특위가 없었던 국회가 없었습니다. 네. 늘 개헌특위는 있었고요. 예.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건 대통령 연임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연임제의 이제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중요한 선거, 특히 총선과 주기를 맞춰서 조금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성 있는 선거 일정을 하자. 그리고 4년 중임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 번 더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두 가지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당장 다음 대통령 선거를 2028년도 총선과 맞추려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야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양보할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4년으로 줄이되 다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임 제한 적용을 좀 풀어주자. 근데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 107석과 개혁신당 3석, 이 합치면 110석인데 개헌이 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다른 정치적 문제는 몰라도 아마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 투표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직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